동기이론은 크게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분류되는데요. 내용이론은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진 이론, 즉 어떤 내용의 것을 제시했을 때 동기가 일어나는가에 관한 이론이고, 과정이론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동기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관심을 둔 이론으로서 동기라는 심리적 과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학문입니다. 내용이론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에더퍼의 ERG 이론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고 욕구 계층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위계상의 다음 단계에 있는 욕구가 나타나서 충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의식주에 관한 욕구와 성적 욕구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안전 욕구는 위험, 위협, 박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위협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사회적 욕구는 인간의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동료의식을 조정하기 위한 욕구로서 애정, 귀속, 우정, 사랑 등을 포함합니다. 존경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자기 존경을 포함합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욕구에는 이해하려는 욕구인 지적 욕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가 있는데, 심미적 욕구가 지적 욕구보다 더 윗단계라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부터 존경 욕구까지는 결핍되면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핍 욕구라고 하며, 자아실현 욕구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성장 욕구라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설의 의의는 욕구에 대한 최초의 연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구가 단계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느끼기 위해선 그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고상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구는 현재 그 사람의 지위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동기화되는 것은 높은 계층의 욕구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므로 적절한 동기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욕구 계층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욕구 계층의 수와 만족의 순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났으며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고, 특히 자아실현 욕구는 개념이 불명료하였습니다. 또한 욕구에 대한 개인차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낮은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견해와는 다른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허즈버그는 직무 만족에 기여하는 요인과 직무 불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족 요인이 충족될 경우 만족하겠지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불만족 요인이 있을 경우 불만을 갖게 되겠지만 이것이 제거된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직무 만족과 불만족은 1차원의 연속선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와 불만족하는 정도를 마치 수직선상에 정수를 늘여놓듯 늘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은 직업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성장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성취감, 일에 대한 인정, 작업 자체, 책임감, 개인의 발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은 직무에 불만족을 주는 요인으로서 작업 환경에서 생기는 외적 물리적인 것들로 제거했을 경우 불만족을 없애주므로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급여, 인간관계, 지위, 근무 조건, 직업적 안정, 정책과 행정, 감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좋은 인간관계는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고 나쁜 인간관계는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작업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은 것인가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인간관계는 불만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동기 위생 이론의 의의는 직무를 직원의 욕구와 연관지음으로써 과학 자체의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내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요인에서 살펴보았듯 그 분류의 기준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차이가 무시되었다는데요. 개인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생 요인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에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론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였는데요. 그는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끼며 상위 욕구가 계속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다시 충족시키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존경 욕구를 자기 존경과 타인 존경으로 나눈 후 자기 존경을 성장 욕구에 놓고 타인 존경과 사회적 욕구를 관계 욕구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이론을 보겠습니다. 과정 이론에는 블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블룸의 기대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념부터 살펴보면 기대란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연계하며 어떤 행동이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기대의 확률치는 0,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서 1, 고도의 확신이 있음까지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당연히 기대가 높을수록 동기가 많이 부여되는데요. 핑크베리는 이번에 시험에서 100% 합격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인가는 목표가 갖는 매력의 정도이고 어떤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선호의 정도이며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인가는 -1에서 +1의 값을 가집니다. 수단성, 보상 기대치란 성과와 보상의 연계로서 성취를 위한 노력의 1차적인 결과와 2차적인 결과의 상관관계 정도라고 하는데요. 1차적인 결과가 성과, 2차적인 결과가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을 향상시키는 일은 1차 결과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2차 결과입니다. 결과의 산출은 과업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1차적 산출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한 직접적인 결과를 말하고 2차적 산출은 1차적 산출에 의해 나타나는 성과나 결과를 말합니다. 기대이론은 인간의 동기유발과 과업 성취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단성, 가치, 기대치의 복잡한 관계를 수리적으로 함축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인간 심리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한 직선관계로 나타내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론이 학교 조직에 시사하는 바는 보상기대, 즉 성취와 보상의 연결 정도를 구체화하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보상에 대한 매력 정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남과 비교해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느냐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가 타인의 것과 일치하면 공정함을 느끼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동기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가 타인의 것보다 높아도 동기가 감소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불공정함을 느낄 때 공정성 회복을 위한 행동 유형으로 투입 조정, 즉 직무 수행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조절하는 것, 성과 조정, 노동조합을 통해 근무 조건이나 보수 등을 개선시키기도 하고요. 인지적 왜곡, 타인이 자신보다 높은 봉급을 받는 이유가 자신보다 지식이나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비교 대상을 아예 변경해버리기도 합니다. 공정성 이론의 시사점은 성취나 결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대우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도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정 이론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로크는 목표가 인간의 실제 행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목표가 실제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구체성. 구체성이 높으면 행동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2. 목표의 곤란성. 너무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노력을 자극합니다. 3. 목표 설정에 참여. 구성원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때 성취가 올라갑니다. 4. 노력의 피드백. 노력의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올라갑니다. 5. 목표 달성에 대한 동료 간의 경쟁. 6. 목표의 수용성. 목표를 직접 설정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요된 목표보다는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큰 동기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목표 설정 이론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밝혀낸 데에 있습니다. 어려운 목표가 쉬운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막연한 목표보다 높은 과업 성취를 가져온다. 목표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주의와 행동을 지시하고 노력을 동원하며 인내력을 증대시키고 적절한 성취 전략을 탐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피드백은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목표 설정 이론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목표를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설정에 참여하는 것이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단순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복잡하고 산출이 비구체적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지도성 이론. 여러 학자들의 지도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구성원 개인 및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지도자 영향력의 근원은
법에 의거한 합법적 권력,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생기는 보상적 권력, 통제하고 벌을 줄 수 있을 때 생기는 강압적 권력,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전문적 지식에 근거를 둔 전문적 권력, 지도자 자신의 인성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추종자를 만드는 카리스마적 권력이 있습니다. 교사는 특히 전문적 권력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지도성 이론은 크게 특성론, 행위론, 상황론, 현대 이론들이 있는데요. 특성론은 지도자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론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행위론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하는 행위를 분석하였는데요. 각각의 모형을 외울 필요는 없고 결과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민주적 지도자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구조성과 배려성이 모두 높은 지도자, 미시간 대학에서는 종업원 중심의 지도자가 가장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한다고 보았습니다. 타넨바움과 슈미츠는 한쪽 끝에 지배자 중심의 지도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 구성원 중심의 지도성이 있는 연속선을 착상하고 차례로 지시형, 설득형, 의사타진형, 협의형, 협력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블레이크와 마우턴의 관리망 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1에서 9단계, 생산에 대한 관심도 1에서 9단계로 나누어 총 81가지의 지도성 유형 중 의미 있는 5가지를 골라내었습니다. 인간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팀형 지도자가 가장 좋지만 2개의 관심이 모두 중간인 중도형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지도자 유형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실패하였습니다. 상황론에서는 효과적인 지도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는 지도성 유형이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상황의 호의성이란 상황이 지도자로 하여금 집단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 구조, 지도자의 지휘 권력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나쁘냐, 과업 구조가 구조적이고 비구조적이냐, 지도자에게 부여된 직위 권력이 강하냐 약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8가지로 나누었고 각 상황별 효과적인 지도자 유형을 그래프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피들러의 상황론의 의의는 학교 조직의 효과적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론의 문을 연 연구라고 하네요. 한계점으로는 LPC 척도의 신뢰성이 낮다는 건데요. LPC 척도란 지도자가 과업 중심인지 관계 지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8단계 평정척입니다. 하우스의 행로 목표 이론은 지도자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로를 제시할 때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마치 상황론과 기대 이론을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도자의 행위가 결정될 때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 유인가와 성과 기대, 보상 기대를 가지게 되면 효과성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레디는 과업 지향과 관계 지향에 따라 나눈 4가지 지도성이 효과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와 비효과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업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이 모두 낮은 지도자가 효과적인 상황을 만나면 과업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규칙을 사용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행정관료가 됩니다. 이 이론은 각각의 유형별 효과적인 상황과 비효과적인 상황까지 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황론에서 마지막으로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M1부터 M4로 분류하였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더 성숙한 상황입니다. M1은 동기도 낮고 능력도 낮은 상황이고 M2는 동기는 높으나 능력은 낮은 상황, M3는 동기는 낮으나 능력이 높은 상황, M4는 둘 다 높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M2보다 M3를 더 성숙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역시 정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구성원의 성숙도가 M1 상황일 때는 지시형 지도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시형 지도자는 관계는 낮추고 과업은 높인 것인데요. 수학을 못하면서 공부할 의욕도 없는 학생에게는 일단 공식이라도 외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성숙도가 M2일 때는 지도형 지도자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업 행위와 관계성 행위를 모두 높인 지도성을 말하는데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높은 과업 행위가 요구되고 고양된 동기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높은 관계성 행위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구성원의 성숙도가 M3일 때는 지원형 지도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성 유형은 동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높은 관계성 행위가 요구되며 일방적 지시인 과업 행위는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가장 성숙한 M4 상황에서는 관계도 과업도 낮추는 위임형 지도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지도성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그 효과를 발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에서는 상황을 대용 상황과 억제 상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용 상황은 지도자의 능력을 대신하거나 감소시키는 상황적 측면을 말합니다. 억제 상황이란 지도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적 측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교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은 학교장의 지도자 행동을 제약하는 상황적 조건인 반면 학교장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교사들이 무관심한 것은 학교장의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적 조건이 됩니다. 바스의 변혁적 지도성 이전의 지도성을 거래적 지도성이라고 하는데요. 구성원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고 그 대가로 구성원들로부터 지도자가 원하는 과업 성과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보상적이기 때문에 계획된 것 이상의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혁적 지도성은 현재 시점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이 지도성으로서 잘 발휘되려면 지도자는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높은 기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이고 목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구성원과 함께 분담하며 자신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배려하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토대로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칭송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조직의 미래와 비전을 창출하는 데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구성원이 바라는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도록 구성원들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들을 재구조화하며 종래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줍니다. 변혁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취하고 성장하려는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만들어 구성원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모색하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혁적 지도성은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맨즈와 심즈에 의해 제기된 슈퍼 리더십 이론은 우리말로 초우량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슈퍼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리더십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 성장시킴으로써 단순히 구성원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로 변혁시키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도덕적 지도성은 초우량 지도성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분산적 리더십은 분산적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이론입니다. 과거 전통적 인지이론가들은 인지가 사람의 두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분산적 인지이론은 인간의 인지작용이 두뇌뿐만 아니라 사람들, 컴퓨터 자판, 메모지, 필기도구 등과 같은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인지가 상황적, 사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분산적 리더십은 리더십 또한 한 개인의 특성이나 소유물이 아닌 조직 구성원들과 안팎의 환경에 분산되어 있다는 관점을 갖습니다. 또한 분산적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에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누가 어떠한 리더십 책임을 맡게 되었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분담이 되는지, 어떠한 요인으로 분담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여겨지는지,